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펜즈하우비츠 2000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펜즈하우비츠 2000의 높은 불량률 때문이었는데요. 현지에서는 펜즈하우비츠 2000 한 대를 운용하려면 2대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펜즈하우비츠 2000 자주포 운전병은 우연히 마주쳐도 서로 인사는커녕 눈길 한번 안 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비창에서 너무 자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펜즈하우비츠 2000이 죽을 쓰면 쓸수록 대한민국의 K9이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맡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마다 재평가를 받으며 해자 계약 사례로 발돋움한 건데요. 자주포계의 벤츠라 불리며 프리미엄까지 얹어봤던 초프리미엄 자주포 브랜드 펜즈하우비츠 2000과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비창을 드나들며 자주전장을 비우는 펜즈하우비츠 2000.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는 펜즈하우비츠 2000을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는 부품 수급 문제를 겪은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껄끄러워지자 일부러 작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불량품을 보낸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펜즈하우비츠 2000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 초기 펜즈하우비츠 2000은 그 명성답게 러시아군을 상대로 혁혁항공을 세웠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구성과 정비에 조금씩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유럽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해준 무기들의 상태에 대해선 이전에도 말들이 많았는데요. 오랜 기간 창고에 묵혀뒀던 무기들이 태반이고 현재 부품 생산이 단종된 기종도 많아 정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펜즈하우비츠 2000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보낸 펜즈하우비츠 2000의 포신이 마모되어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긴급하게 교체용 포신을 요구했지만 독일 방사는 오랜 기간 과도한 군축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정상으로 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주포나 전차의 포신은 사격할 때마다 포신이 마모되며 마모도가 심한 포신은 명중률이 떨어지고 포탄이 불발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자주포를 전장으로 보냈다간 아군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펜즈하우비츠 2000은 기대했던 활약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정비창 문턱만 닳도록 들락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앞서 언급된 펜즈하우비츠 2000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펜즈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지나치게 혹사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운용 매뉴얼만 제대로 지킨다면 자신들의 자주포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군사 전문가인 라르스 빙켈스도르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펜즈하우비츠 2000의 마모 문제가 자주포의 설계 오류라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WTD 테스트에서 펜즈하우비츠 2000의 리바운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고각 사격으로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포탄을 장전하고 장약을 넣는 사이에 중력으로 인해 발사체가 약간 뒤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간이 생겨 가스 압력이 달라졌고 포신 내부엔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는 설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만약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큰 반작용과 부하 때문에 포신은 파열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자 펜즈하우비츠 2000의 주무장인 155mm L-52 곡사포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한 라인메탈사가 새로운 매뉴얼을 우크라이나로 전달했는데요. 4주마다 한 번씩 정비창으로 보내 마모 여부와 내구도 시험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반발했고 자신들의 설계 결함을 우크라이나군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했던 펜즈하우비츠 2000의 제작사 크라우스 마페인 마그만과 라인메탈 그리고 독일 국방부는 급히 정비 인력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지적한 펜즈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자주포의 기동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떨어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펜즈하우비츠 2000의 개발 당시 주행시험을 아우토반에서만 실시한 것인지 잘 닦인 도로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숲이나 늪지로 가면 험지 돌파력이 떨어져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과거 자주포는 한자리에 고정한 채 지정해준 좌표로 사격하기만 하면 됐었지만 현재는 레이더의 등장으로 대포병 전술이 발전해 뛰어난 기동성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치를 옮기며 사격해야 생존성을 높일 수 있고 자주포가 기동할 수 있는 거리만큼 자주포의 사정거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펜저하우비츠 2000은 3세대 전차와 맞먹는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차의 무게 또한 55톤에 달해 궤도 차량임에도 늪과 진흙탕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로 건너간 한국의 K9 자주포가 졸지에 해자계약 사례가 되었는데요. 과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신뢰도까지 의심받던 방산무기가 이제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너도 나도 견적을 의뢰하는 스테티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진흙벌밭 투성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거침없이 기동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자주포가 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 유차체에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결합한 폴란드의 AHS 크랩 자주포입니다. 내부 엔진부터 차체까지 K9과 매우 비슷한 외형을 가진 크랩 자주포는 뛰어난 기동성과 험지 돌파력으로 펜저하우비츠 2000이나 하이마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진출하여 러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포탄 세례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러시아 포병부대의 주력 자주포를 격파하는데 성공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지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26 포병여단의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군의 괴물급 자주박격포 2S4 칠판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칠판 자주박격포가 폭발하여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칠판 자주박격포는 현존하는 가장 구경이 큰 자주박격포로 무려 134.2kg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폭탄을 최대 20km까지 날려보내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155mm 곡사포탄의 무게가 43kg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칠라는 4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사력은 느린 편이지만 단 한 발만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기 충분한 화력인데요. 여기에 고폭탄뿐만 아니라 철갑탄과 화학탄, 심지어 핵탄두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소련 시절 개발되었으나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화력으로 간단한 개량화 작업을 거쳐 현재에도 운용 중인 무기인데요. 이번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병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튠란을, 그것도 러시아 진영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 자주박격포를 크랩 자주포가 격파한 것인데요. 모든 것은 최전선 깊숙한 곳까지 신속하게 전진하여 포격을 날리고 신속한 후퇴가 가능한 크랩의 기동성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동성은 모두 K9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크랩 자주포는 동세대 자주포와 비교해봐도 기동성이 우수한 기종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9 차체를 수입하기 전에 자체 개발한 UPGNG 차체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마르 와벤대사에서 개발한 UPGNG 차체는 K9 차체보다 중량이 4톤이나 더 나가면서도 엔진의 출력이 850마력에 불과해 최대 속도가 K9보다 10km나 낮았습니다. 그러나 조상 신이도 왔는지 폴란드의 행운이 따랐는데요. UPGNG 차체의 반동 제어 테스트에 실패한 제조사가 K9 차체를 수입, 현재 크랩 자주포가 탄생한 것입니다. 현존하는 40톤급 자주포 중 톤당 출력이 20마력이 넘어가는 자주포는 오직 K9 자주포와 그의 형제격인 크랩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차체에는 최초로 주력 전차에 적용되는 유기압 현수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크랩 자주포는 구형 토션바 서스펜션을 가진 여타 자주포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험지 돌파 능력과 지속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승차감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크랩 자주포가 라스푸티차로 뻘밭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장을 제 집처럼 누빌 수 있었던 것도 이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이었죠. 비교해볼수록 큰 차이를 보이는 K9과 펜저하우비츠 2000, 원인은 준비된 방산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동량그릇까지 팔아먹은 거지처럼 군비 축소로 인해 생산시설이 초토화된 독일에 비해 한국은 안정된 내수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우리 군에서만 1300대가량을 도입 운용 중인데요.
오랜 훈련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데이터를 모아 더 나은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로 수출 실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세계적인 주문 폭주 상황인 K9과 달리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자신들의 안방인 유럽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지원 나간 물량의 추가 발주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독일에 망가진 방위산업의 실태까지 알려지며 당분간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K9의 경쟁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와의 협업이 진행되어 K9A2 자주포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펜저하우비츠 2000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유럽 전체를 한국 방산이 석권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국방부에서는 K9 자주포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K9A2 개량 사업을 위해 곧 본격적인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열릴 방추위에서 기본 계획이 확정된 후 올해 안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이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며 계속 진격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